세 번째 세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러 경제관계 30년을 되돌아보는, 그리고 앞을 전망해보는 그런 세션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앞에 두 세션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그 논의들이 나왔고요. 저희가 정말 그동안에 간과했던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됐고, 정말 많은 그 한러 관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되새겨 들어야 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세션인 경제 세션인데, 워낙 그 앞에 세션들이 열띤 토론들이 있어서 조금 지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 세션을 잘 넘기면 오늘 우리가 보람있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집중을 하셔서 좋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현선이고요. 오늘 그 한러경제관계 30년 평가하는 이 세션에는 한 분 기조 발표해 주시고, 지난 세션과 같습니다. 5분이 이제 패널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준 우리 국민대 교수님께서 기조 발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영진 한양대학교 교수님, 이 프로그램이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의 성원영 교수님, 그리고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이종문 교수님, 그리고 우리 정부 측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략기획팀장이신 윤석호 팀장님이 패널 토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대사관 참사관이신 리샤코프 참사관께서 패널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순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준 교수님이 한 15분 정도 한러 경제관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널 토론 하시는 분들이 10분 이내로 토론을 쭉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는데, 순서는 제가 아까 이종문 교수님한테 잠깐 부탁을 드렸는데, 김영진 교수님, 이종문 교수님 두 번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원영 교수님 세 번째, 두 분이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측에서 나오신 두 분, 윤석호 팀장님, 리샤코프 참사관님,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순서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 이내 정도 해주시는데, 경제 분야는 뭐라 그럴까, 약간 좀 겹치는, 제가 그 발제문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조금 겹치는 주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상준 교수님께서는 전체적인 한러 경제관계의 발전과 성과,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쭉 한번 짚어주시고요. 다른 5분들께서는 이제 본인들이 준비하신 그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을 조금 빼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한번 패널 토론으로 짚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러경제관계의 평가, 그리고 전망과 방안,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서 한번 두 번의 라운드를 한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우리 플로어에 있는 분도 같이 모셔서 나머지 토론을 이어가는 그런 순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상준 교수님이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기조 발표로 한러경제관계 30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전체적으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역사적인 공간에 또 역사적인 시간에 이렇게 또 발표를 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고 싶은 첫 번째 전제는 그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단선적으로, 직선적으로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다. 늘 울퉁불퉁했고요. 등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러 관계,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순탄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들을 계속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기는 아까 기회라고 아침에 극동 북극개발 차관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정부 측 관계자분들도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한국과 러시아 사이 무역은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 이후에 훨씬 더 큰 성장을 해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도 비교적 좀 잘 해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무역 규모가 얼마인지 대한 것들은 잘 아시니까요. 그런 수치보다는 패턴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위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제 자신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 10년 단위로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 5대 품목, 또 비중, 또 러시아에 대한 수출 5대 품목의 비중, 이걸 놓고 봤을 때 5대 품목의 비중이 1992년대 53.4, 2000년대 조금 떨어졌습니다. 48.4였는데요. 다시 2010년대 55.2, 2020년도 5월 때까지 48%, 그러니까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과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과연 우리가 이런 무역을 앞으로 또 뛰어넘어서 계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조금 특정 품목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많이 수출하는 5대 품목은 과거 의류기나 영상기기, TV 같은 것들이었다면 요즘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더 편중되어 있습니다. 1992년도 68%였던 게요, 2020년 5월까지는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나 원유, 석탄, 천연가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은 아마 우리가 조금 더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2000년도 팔도를 시작으로 해서 2006년도 오리온, LG, 2008년도 삼성전자, 또 롯데, 또 2010년도 현대자동차, 그래서 대기업은 나름대로 투자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후에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들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도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한국 투자는 우리가 러시아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대러 투자의 기본적인 속성은,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를 갖다가 몇 가지 패턴으로 나눠 가지고 그 비교 우위를 갖다가 찾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는데요. 시장의 비교 우위라고 하는 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기업들이 잘 캐치해서 갔는데, 예를 들면 천연 자원형 투자가 있고 기술 획득형 투자가 있다 그러면, 러시아가 정말 경제적 가치를 갖다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든가 이런 첨단 기술 획득형 투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또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힘든 구조는, 사실은 러시아의 해외 투자를 주도하는 게 에너지 기업이라고 하는 측면, 그런 것 때문에 또 제약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구조적인 특성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되돌아봤을 때, 회고했을 때, 한국의 기업들이 러시아가 준 시장의 기회를 얼마만큼 잘 활용했느냐 생각해서 보면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패턴이 됐던, 사실 19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하고 있었던 통상 환경으로 본다 그러면 3조 화항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굉장히 컸고요. 그 덕택에 국제사회는 또 다른 일본이 온다라고 생각해서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겠지만 1988년도에 미국 통상 301조인가요? 그 슈퍼 통상법이라고 하는 거 통해 가지고 한국 두들기기 시작했고요. 이유도 EU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한국 여객 시장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두들기는 것들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사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결국은 그 당시 OEM 중심의 한국 기업들의 수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었는데, 사실 어디 가서 자가 브랜드를 가지고 세일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였는데요. 아까 삼성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미국 베스트바이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게 삼성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조를 바꿀 수 있었던 계기를 저는 러시아를 통해서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올림픽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이 한국 국가 이미지를 갖다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줬고요. 그게 한국 기업에 투영된 결과 한국 기업은 성공을 갖다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냉전적 사고에 입각했다 그러면 불가능했던 한소수교도 굉장히 중요한 기제로 작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한국의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은 홍콩이나 헬싱키나 또는 비엔나를 통해서 아름아름 하는 비공식적인 기제를 통해서 방식으로 접근했었는데, 이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수립된 것이 한국과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요건이지만 당시 30억 달러 경협 차관을 집행했던 거, 사실 우리나라 당시 지금이야 30억 달러가 그렇게 안 커 보이지만 당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에 비하면 30억 달러는 엄청나게 큰 규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러시아에다가 소련에다 제공했던 차관이 독일에 있던 소련군 철군에 대한 대가 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준 것이 60억 달러였습니다. 그만큼 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는 사실은 수교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양국 간의 관계는 조금 정상화돼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러시아 경제가 좀 너무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좀 약간 이상화돼 버렸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기회는 저는 이제 1998년도 우리나라는 1997년도 IMF 위기였고요. 러시아는 98년도 위기였는데 이 위기도 사실은 굉장히 한국 기업들 하여금 러시아 시장을 좀 더 열심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에 나가 있는 주재원들 입장에서는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는 게 한국 돌아오면 그 당시 IMF의 여러 가지 우스갯소리가 I'm fired였습니다. 한국 돌아가면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다 보니까요. 그때 당시 파견됐었던 상사원들은 정말 기를 쓰고 러시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회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사실은 한편이라도 외환보유고가 필요했던 한국은 해외 시장에서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파는 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찾았던 전략이 어떻게 보면 더 현지화시키고 러시아 시장에 훨씬 더 다가가고, 그리고 마침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경쟁자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성과를 갖다가 보여줬고요. 그 결과로 사실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브랜드가 됐죠. 아까 팔도 라면도 얘기했지만 삼성도 그렇고 국민 브랜드로 선정이 될 수 있었고요. 그런 노력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획기적인 노하우들을 많이 쌓게 되는데요. 사실 문화 마케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볼쇼이 극장을 어려웠을 때 발레리나한테 공급도 못 줬던 그 시절에 삼성은 지원했습니다. 톨스토이 문학상도 제정했고요. 또 LG는 러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지방을 쫓아다니고 막 그랬던 시기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러시아 시장에서도 조금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돌아본다면 저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을 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그런 협력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협력을 제도하려고 했던 것과 거버넌스를 구축하려고 했던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 이게 저는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하 우리 정부가 노력했던 부분들이고, 또 이런 우리 정부의 노력에 러시아 정부가 또 호응해줬던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누구도 한국과 러시아가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 불법 체류자의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하면 어려움 가운데도 통큰 결정을 했고, 사실 이 결과가 작년까지 상호 방문객 수가 70만에 이르렀고, 사실 올해 1월달, 2월달 코로나 확산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까지 1월달, 2월달에 방문객 수가 12% 증가했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저는 올해 방문객 100만 충분히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정부의 어떤 대러 정책에, 더 신북방 정책에 여러 가지 추동력과 관련된 것들이 다행스럽게도 정부의 어떤 성격이나 특성과 다르게 조금씩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그 상황에 처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조금씩 발산의 전환을 통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되어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신북방 정책이라고 하는 게 무에서 창출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 역대 정부 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전문가들의 또 정책 당국자의 생각과 또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게 우리 정부의 대러 정책이 진화 발전하는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조금 뭔가 변화를 조금 더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저는 이제 약간 점수를 준다 그러면 아주 나쁘게 줄 수는 않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목표를 조금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도대체 러시아랑 협력을 하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 저는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에 대한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생각되는데, 하나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 지금
격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속에서 우리랑 러시아랑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이 협력의 기본적인 틀은 앞 세션에서 말씀했지만 상품과 자원을 교환하는 구조다 보니까 가치 사슬 밖, 그리고 산업 간,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협력 구도로 왔다가 끼고 있다. 사실 이걸 또 바꾸려고 하면 저는 산업 내 무역을, 그리고 가치 사슬 안에서의 협력, 그리고 이제는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 협력도 중요하지만 그 틈을 메워줄 수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한 것들, 또 그리고 사실 분야에 관련된 것들을 보게 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이 영역 파괴입니다. 그런 영역 파괴에 걸맞는 협력 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도 지금 영역 파괴와 관련된 협력에 대한 것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협력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갖다가 하고 있고, 또 대외경제정책연구도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갖다가 하고 있지만, 이 사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행위자의 참여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또 우리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의제들을 찾는 노력이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북극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원래 이제 러시아가 북극 전략 2035로 갖다가 발표를 갖다가 하고 지금 이제 북극 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북극 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북극 개발이라고 하는 게 안보, 전략적 유용성, 경제적 가치, 또 에너지 산업의 어떤 업스트림의 참여 가능성 등등을 좀 다면적으로 평가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신북방 정책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사실은 9브릿지 플러스 알파 2.0까지 하긴 했지만, 사실은 러시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딜레마, 그러니까 자원 의존형 경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신성장 영역을 찾아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석유로부터 벌어들이는, 에너지로부터 벌어들이는 불을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 속에서 나타나는 정책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IT 기술들이 덧붙여져야 되는데, 어찌 보면 러시아가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신북방 정책을 갖다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재배치하면서 좀 우리식으로 재해석을 하면서도 또 러시아하고 좀 맞아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FTA 모형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제 한너 투자 서비스 FTA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또 하나의 어떤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FTA를 시장 개척이라고 하는 측면으로만 보지는 말자. 좀 더 포용성, 무역 원활화, 다양한 협력 분야의 기제들을 발행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FTA 모형을 통한 FTA 추진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국가적으로 다른 국가들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진흥의 방식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측면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무역 원활화라고 하는 측면들, 이게 결국은 지금 국제 무대에서 글로벌 경제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무역 자유화는 이너프, 이거 충분하다. 오히려 이제 무역 원활화가 해결이 되는 것이 결국 무역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오늘 사실 많은 분들이 질적 전환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전략적 파트너 구축을 위한 질적 전환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사실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미중 갈등 국면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싼 이런 과정 속에서 러시아와의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단순히 그냥 교육이나 투자 수치를 증가시키는 게 목적인가, 아니면 러시아의 어떤 전략적 방향과 우리의 어떤 산업 발전, 국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금 산업 협력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동과 더불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찾아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찾고자 하는 투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수요 중심이 아니라 첨단
기술 획득, 기술 협력 같이 만들어 나가고 하는 것들, 또 에너지 부분에서의 어떤 파생적인 협력들 찾아나가는 노력들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삼성의 AI, 또 현대모비스의 얀덱스, 또 KT의 러시아 철도공사, 또 아주 작은 중소기업이 러시아 소재기업과의 어떤 협력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B2C를 넘어서는 B2B, B2G로 가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러시아가 에너지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1차 산업을 고도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파생 협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가 시베리아 힘을 통해서 가스를 송출을 하긴 하지만 아무르주의 블로고베션스크의 가스 처리 공장을 통해 가지고 가스로부터 나오는 부산물들을 가공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헬륨도 있고요, LPG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것들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아닐 것 같습니다. 상수라고 하는 관점에서 찾아나가는 노력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국방 정치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한번 재조명해보고 다시 한번 설계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 협력의 어떤 전략 맵 수립하고 또 실질적인 포럼을 갖다가 하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과 러시아 사이 기업을 갖다가 만나게 했을 때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낼 수가 없는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라운드를 더 돌면 기회가 있으면 좀 사천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좀 좌절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결국 신북방 정책이 한반도에 우리의 입장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반드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시간도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미중 패권 경쟁이 있던 또 뭐 그 속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변수들이 있겠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어떤 지정학적인 숙제를 갖다가 푼다는 관점에서 좀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남북로 삼각협력과 같은 이 동북아 지역의 어떤 초국경 협력은 좀 탈이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물론 이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만약에 한반도의 평화 시대 왔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통일이라도 됐다고 했을 때 통일 플러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고민하는 시간이 남북로 삼각협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갖다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또 말씀드렸지만 남북로 삼각협력도 철도, 가스, 전력망을 뛰어넘는 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이 조금 더 많이 탄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초국경 협력으로서 GTI에서 뭐 과거에 좀 논의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부분에 대한 것들, 인프라 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로 경제협력의 30년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렸는데, 여기 워낙에 이제 주로 러시아 한러 관계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기본적인 그런 사실관계 이런 것들은 조금 건너뛰시고 주요 쟁점들을 쭉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상준 교수님 평소에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제시한 아이디어들이라든가 이슈들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조발전에서 그냥 쏟아내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정리해서 다시 들을 필요가 있는 그런 이슈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시고 또 앞으로 할 일도 굉장히 많은 그런 측면들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렇게 쭉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다음 라운드에서 우리 이상준 교수님의 그 세부적인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 교수님 발표를 기본으로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 하시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한러경제협력 30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경제협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와 이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라운드니까 평가 위주로 조금 강조를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김영진 교수님 차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김영진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한대수고 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중요한 학술회의,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개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서 많은 러시아 관련 전문가들과 만나게 된 것을 반갑고 기쁘게 생각하고 또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앞서 이상준 교수님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뭐 아주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를 함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뭐 반복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는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국가가 이렇게 세계 경제에서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이렇게 갖추는 데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위기와 함께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따라서 한 국가의 세계 경제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나누어진다. 혹은 이렇게 재확립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예로 들어보면 1970년대의 제1, 2차 석유 파동, 석유 위기로 해서 일본이 세계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이렇게 위치와 혹은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한 20년 가까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이제 금융 위기가 있었고 또 한국 또한 이렇게 금융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한국 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그런 위치를 재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 지금 현재 이렇게 2020년 글로벌 팬데믹에서 이러한 세계 경제가 직면하는 이런 위기에서 어떤 국가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새롭게 재편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비교적 한국은 지금 현재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잘 극복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중요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한 국가의 경우도 그러한데 어떤 국가의 관계, 한국과 러시아 간의 그런 경제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관계에서 획기적인 그런 계기가 모색되고 발전하는 게 아니고 양 국가가 직면하는 그런 위기적 상황에서 각국이 어떻게 협력을 꾸려나가고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그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위기 자체를 양국가가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협력의 수준 자체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 결과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과 러시아가 경험해온 주요한 이제 몇 가지 국면을 한국과 러시아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겨내고 극복해 왔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1990년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을 당시에도 당시 소련으로서는 상당히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중요한 이렇게 과제를 안고 있었고 한국은 외교적 관계를 확대해야 되는 또한 중요한 이제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 시기로부터 1998년 아시아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해서 한국과 러시아는 협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새로운 이렇게 기반을 만들었다. 그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듯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러시아에서 그대로 남아서 경제 활동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 이후에 나름대로 협력을 더욱더 공고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그 위기 자체는 러시아도 한국도 이렇게 중요한 위기에 직면했었는데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 2007년 8년의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한국과 러시아가 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나 그런 기회를 이렇게 찾아내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우크라이나 사태, 크림반도 병합으로부터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자체는 한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협력의 나름대로 질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었는데 비교적 한국은 그 시기나 그런 위기를
양자 간의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신동방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기존의 유럽이나 서방 중심의 그런 이제 경제 관계를 아시아 국가 내지는 동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펼쳐 나갔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한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2020년 올해 들어와서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의 나름대로 가능성, 기회, 혹은 이제 새로 이런 기회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나름대로 이렇게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평가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직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팬데믹 이전 30년과 그 다음에 올해 글로벌 팬데믹 이후 30년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어본다 그러면 올해 한국과 더불어서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팬데믹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한러 경제 협력 관계에 있어 가지고도 중요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기에 한국과 러시아가 어떠한 나름대로 협력의 그러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고 또한 어떠한 협력의 구상을 만들어내는가가 앞으로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해 나가면서 관계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이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거시적인 얘기를 다시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70년대 1, 2차 석유 위기는 대개 공급 측면의 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경제학계 내에서도 공급 측면을 중시하는 많은 경제 이론과 혹은 이제 경제 여러 이제 그 경제학자들, 이런 부분이 세계적 이제 유행을 어떻게 보면 지배적인 그런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는 수요 측면의 위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수요 측면을 강조하는 여러 이론이나 혹은 여러 이제 경제학자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올해 글로벌 팬데믹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동시적 위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기존에 이렇게 겪어왔던 세계 경제가 겪어왔던 그런 이제 위기하고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측면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따지자면 1970년대 1, 2차 석유 위기 자체가 그 이전에 겪지 못한 새로운 측면의 위기듯이 글로벌 팬데믹 자체도 세계 경제에서 한국 경제가 혹은 이제 한국 경제와 다른 주요한 러시아 경제의 그런 협력을 이제 새롭게 재편시키는 중요한 이제 계기이자 중요한 이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 이제 그 한러 간의 그 협력 부분을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리면, 교육 분야나 투자 분야에서 양적인 분야에서의 그런 여러 이제 성과도 있고 또한 나름의 문제점도 있고 그런 이제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몇 가지 한계를 이렇게 짚어보자면 이상윤 교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첫째 이제 교육 품목이 편중돼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중심적인 몇 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교육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요인인데, 이로부터 비롯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이제 교육 규모가 가변적이고 혹은 이제 불안정한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유가 내지는 세계 경제의 흐름, 여기에 따라서 양국의 교육량 자체가 크게 이제 요동치는 변화하는 이제 그런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고, 또 한편 이제 양국 투자 규모 자체도 절대적 규모도 상당히 작고, 그리고 절대적 규모가 작은 것에다가 덧붙여서 러시아가 한국에 투자하는 규모는 거의 40분의 1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규모가 작다. 이 세 가지 정도 이제 교육과 투자에 있어 가지고의 문제점 자체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교육 분목을 다양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한국도 러시아에 대한 투자도 증가시켜야 되겠고, 또 한편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의 협력 방안 모색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양국 간의 그 균형적인 그런 협력을 위해서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EU와 한국과의 그런 FTA 체결에 있어 가지고도 이상규 교수님도 말씀을 했지만 제가 보자 그러면 한국과 EU 간의 FTA 체결에 있어 가지고도 글로벌 팬데믹 상황,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한국과 러시아의 FTA 품목의 협력의 주요 품목에 있어서나 여러 이제 그 협력의 제도화를 이루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글로벌 팬데믹 이후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협력 방안 자체도 FTA 체결에 있어서도 그런 나름대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이 약화가 되고 혹은 이제 또 그 자체가 국가별로 지역별로 분화가 이루어지고 또 한편 이제 각 이제 블록 간에 지역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그 협력 분야를 기존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신성장 분야라든지 IT 분야라든지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협력의 분야로 새롭게 이렇게 방법이나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세계 무역이 축소가 되고 특히 제조업 부문에 있어 가지고 무역 교역이 크게 축소가 되고 오히려 반면 서비스 부문에서 이거 무역량은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나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와 이거 한일 간의 경제 협력에 있어 가지고도 서비스 분야, IT 산업 분야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 서비스 관련 분야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아가서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라든지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확대 여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에서의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이나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제 말씀은 이 정도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가와 전망을 해주셨는데 전망 부분은 저희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고 특히 그 평가를 이렇게 시기의 경제 위기의 극복이라는 것 측면에서 한러 경제 관계를 시기별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 말에 한러 양국의 외환 위기라든가 2008년, 2009년에 세계 금융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인 2014년, 15년에 우크라이나 사태 그 다음에 금년에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한러 경제관계에 타격을 주었던 여러 차례 위기가 쭉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목도하는 것처럼 한러 경제관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잠재력이랄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번 위기 이후에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러 경제 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발전을 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럴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종문 교수님께서 먼저 한러 경제 관계 30년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외국어대학 이종무입니다. 오늘 한러 경제관계 벌써 30주년이 됐는데요. 저도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유학을 갔을 때가 91년도 모스크바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벌써 거의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수기와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한 30년 동안 러시아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새로운 또 시대를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시기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갖고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기업부 관계자들께 제일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많은 우리 같은 선배님들과 또 동료 연구자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한러 관계에 있어갖고 특히 한 경제 관계에 있어갖고 한 30주년에 대한 어떤 소감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제가 제일 먼저 모스크바에 유학을 가면서 저는 일반 지역학을 한 것이 아니고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왔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한러 관계가 그때는 소비에트죠. 소련과의 어떤 경제 관계가 대단히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좋은 기회가 올 것이고 또 한국이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실제로 지금 한 3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보다는 좀 상당히 좀 아쉽고 또는 미미한 수준으로 좀 그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많은 그죠.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연구하고 또 공부했던 어떤 여러 산업 분야뿐만이 아니고 또 학계에 있어 갖고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이제 90년도 한러 경제 관계가 우리가 외교 관계가 성립되고 재수립되고 경제 관계가 이제 시작을 되면서부터는 상당히 많은 기대감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 갖고는 소련과는 여러 가지 경제 다른 분야보다는 특히 경제 협력이 있어 갖고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그 당시에서는 윈윈할 수 있다는 어떤 전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한국은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경제가 이제 커나가고 있고 응용과 중심이었고 반면에 소비에트는 이제 에너지 중심. 그래서 한국은 석유가 가장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이요.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상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투자 분야라든지 안 그러면은 교육 분야에 있어 갖고 아주 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큰 성장과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러시아 경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냉정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는 좀 아쉽다는 점이 많습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제 분야에 있어 갖고 보통 협력을 하고 네 가지 분야로 우리가 많이 전통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이제 상품과 서비스, 그 다음에 노동과, 그 다음에 자본의 이동인데 물론 이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 갖고의 대부분들은 이제 뭐냐면은 상품과 이제 주로 이제 자본의 중점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상품과 관련되어 있어 갖고의 한러 경제 관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양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 갖고는 진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통계 수치는 아시겠지만 92년도만 해도 한 2억 달러 미만이었거든요. 한데 그것이 한 300억 달러까지 왔다가 최근에 와서 한 230달러, 230-4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었다 하지만은 괄모할 만한 성장을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그런 측면이 있어 갖고 한국과 러시아 간에 서로 교육을 통해서 서로 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웠던 것도 사실인데요. 한데 실질적으로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보다는 그 성장 잠재력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미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보기엔 제일 아쉬운 부분이 투자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과 러시아는 투자 부분이 있어 갖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잠재력이 크고 실질적으로 많은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치는 아주 지금 다른 나라 특히 이머징 신흥 국가들과 비교해서 어떨 때는 저희들이 아니면 90년대만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우즈벡보다도 못하는 그런 대접을 받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도 건 1억 달러 미만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이런 점에 있어 갖고는 저희들이 이제 그 러시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저희들 교육에 있는 문제점들을 지금쯤은 저희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롭게 이제 2020년도 이후부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에 한 30년 동안의 그 경제 협력이 있어 갖고 특히 교육과 투자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저희들이 기대한 것보다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그렇지만 좀 적지 않는 성과를 달성했다라는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히 이제 아쉬운 건 앞 세션에서는 이제 정치 외교 분야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정치 외교 분야에 비하면은 경제 협력 분야는 너무나도 좀 미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요인들 중에 하나가 대부분 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봤을 때 왜 그러면은 그와 같은 윈윈할 수 있는 그다음 서로 간에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전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까지 못 왔느냐 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특히 이제 한러하고 한소비에트 간의 한러 경제 관계에 있어 갖고는 계속 고려되는 것이 정치적인 요건들이 너무나 많이 고려됐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있어 갖고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 늘어났지만은 거기는 상당 부분 정치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좀 배제되는 그런 특들이 많았는데 반해서 특히 러시아와 한국과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는 이 정치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배제되면서 결국은 그 자체가 경제에 대한 어떤 경제 협력에 대한 어떤 장애 요인으로 많이 작용한 것 같고요. 또 그와 같은 현상들로 인해 갖고 다른 나라와 다르게 특히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시각들 이런 것들을 러시아를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또는 기업들이 안 그러면 언론들이 이걸 제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왜 좀 전에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한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경제가 협력에 있어 갖고 좋은 기회가
우리가 쓸 때는 환기보다는 대부분 다 기회가 뭡니까? 위기 상황에서 많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서로 그걸 극복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린 위기라는 위험과 기회라는 거거든요.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에서 위험을 쳐다보는 데 반해서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기회를 쳐다봐야 되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조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좀 실패했던 것들 같고요.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특히 이제 2014년 같은 경우는 뭐 좀 전에 여러 번 그죠? 한국의 IMF라든지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1997년도 8년도 그다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형태들이 있어 갖고는 조금 뭐 일반적인 특히 글로벌 금융 세계적 위기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데 2014년은 저는 제가 러시아 경제를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4년은 아시겠지만 초반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갖고 서방의 경제 제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해갖고 세일 혁명이 나타나면서 유가가 폭락하게 되는 시기가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러시아 경제 정책이 물론 푸틴이 집권 3기를 시작하면서 경제 정책을 총수요 정책에서 총공급 정책으로 바꿨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산업 정책으로 그다음에 행동 정책으로 나타난 거 시작한 거는 2015년도부터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이후 15년도부터 정책이 바뀌고 또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서방의 그걸 벗어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동방 정책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맞춰서 또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전에 앞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정부들은 대부분이 한러 경제 관계에 있어서 한쪽을 치우쳤어요. 외교만 외교 안보면 외교 안보 쪽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와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외교와 정치가 동시에 추구하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각국의 정책에 있어 갖고 가장 맞았던 그런 시기가 왔는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쉽게도 최근 한 3, 4년 왔지만은 경제 협력이라도 이런 것들은 더더욱 줄어드는 축소되는 이런 그러니까 정책과는 다르게 왔다는 장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이번 시기에 저희들이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2020년도에 이제 이후부터 앞으로 지금까지 30년 이후에 앞으로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지금까지 우리가 단순하게 한러 경제 관계가 무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투자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계기를 만드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이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기회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시 또 온 거죠. 실질적으로 팬데믹이라는 어떤 현상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과 러시아에 있어 갖고 서로 간에 이제 필요한 사항들이 지금들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 갖고는 어떤 새로운 계기를 삼는 어떤 형태들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실패했던 가장 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한국의 경제 우리나라의 그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정책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단순한 정치적 측면에서 많이 접근했다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특히 이제 투자 부분에 있어서 가장 취약했던 거는 투자의 대부분이 러시아는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여전히 그 우리가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지만은 국영 산업들이 전체 경제 한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국가 주도의 경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 러시아에 투자할 때는 개별 기업들이 투자하지 국영 기업들은 거의 드문 상태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측면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금 조달 문제라든지 그다음 정치적 어떤 측면들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러시아를 투자한다든지 했을 때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러시아 경제 산업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에너지 중심에서 총수에서 총공급 정책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거기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부터 러시아 정책이 바뀌면서 이와 같은 산업들이 바뀌는 데 대한 어떤 철저한 분석들이 좀 없었다는 점.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종합이 되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어떻게 경제 협력이라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 이제 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그런 측면이 있어 갖고는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야만이 성공할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기업체들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러시아의 투자, 특히 부산 쪽은 이제 뭐가 많았냐면요,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소개되지 않는 특히 이제 어류라든지 어업과 관련된 것들 그렇지 않으면 선박과 관련되는 어떤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러시아는 지금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부 정책 이런 것들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데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한국에 비전이 있으면은 여전히 1990년도 안 그러면 2000 초반에 어떤 도구마에 빠져서 러시아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 갖고는 러시아를 공부하는 저희들 문제도 있고 그다음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러시아에 대한 어떤
어떤 선입관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변화들을 저희들이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이제 좀 찾아야만이 좀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어떤 도약이라든지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팬데믹 현상이 갖고 전혀 다른 이제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 왔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 맞추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어떤 연구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갖춰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은 다음에 혹시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 갖고 제가 생각했던 협력에 있어 갖고의 어떤 관점이라든 무역 한계점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종문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상당히 그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러 경제 관계의 시기를 보면은 지금 30주년이 됐는데 대개 10년씩 잘라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교에서 90년대 말에 두 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지면서 경제협력이 이제 타격을 받는 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반등을 해서 또 한 10년을 가다가 2008년, 9년에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위기로 빠지면서 타격을 받는 시기. 마지막 최근에 10년 사이겠죠. 2010년에 지금의 이제 팬데믹 위기 이전 중간에 사실은 2014년, 15년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외교적, 정치적 위기로 러시아가 어려움을 빠지게 되는데 우리 이종문 교수님은 오히려 그 시기를 한러 경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시기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푸틴 3기 들어서서 극동 개발이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총공급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푸틴 정부의 경제 정책 자체가 그야말로 그 이전에는 환율 관리라든가 이런 수요 정책으로 나가다가 총공급 정책으로 그야말로 이제 생산 부분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 쪽으로 나가게 됐거든요. 우리 한국 정부도 그 당시에 이제 신북방 정책,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비록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 자체의 위기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러 경제 관계 측면에서는 특히 극동이 우리한테 중요하니까 뭔가 호재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이 시기에 우리가 그 이전에 있었던 위기 이후의 반등이 사실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무역의 측면 같은 걸 보면 저희가 한러 무역고가 250억 달러 정도 된 게 2014년이거든요. 그 이후에 최근에 2019년에 한 220, 30 정도로, 즉 2014년에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지금 팬데믹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5년 정도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환경도 있었는데 왜 우리가 경제 관계를 다른 시기처럼 위기 이후에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지금 우리 이 교수님처럼 저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발표를 들어본 다음에 과연 왜 그런가? 뭐가 우리 한러 경제 관계의 최근에 있어서의 장애 요인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원용 교수님 차례입니다. 성원용 교수님 발제문 보내주신 거 보니까 약간 조금 더 긴 시간적인 측면 하에서 한러 경제 관계를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의 저명한 러시아 전문가가 한러 관계를 표현하면서 제 기억에는 경탄과 환멸을 빠른 속도로 오가는 저울추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 또는 협력도 그다지 그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제 평가입니다. 혹자는 한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양적인 부분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놀라운 속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만일 1990년과 비교한다면, 수교를 했던 시점과 비교한다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90년은 제로 베이스예요. 사실상에. 아이가 태어나면 우유만 줘도 별 이상이 없는 한 큽니다. 커야 될 키의 높이가 160일지 170cm일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나면 우유를 주면 큽니다. 그러니 한국 경제가 30년 전과 비교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면, 만일 러시아가 1990년 체제 전환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점차 스테이트 빌딩의 단계를 완성해 내서 이제 정상적인 국가 발전의 페이스에 들어섰다면, 지금 한국과 러시아가 달성한 그 경제 협력의 단계를 양적 성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비교를 한다면 30년 전에 우리가 대외 경제 협력을 관계를 고도화했던 그 속도와 긴장과 밀도에 비해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저의 관심사항이기도 하지만 1990년 체제 전환기의 혼란을 극복해 갔던 그 많은 군집들, 그 군집들의 국가들과의 관계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해야만 실제로 우리와 러시아의 관계가 과연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쉬운 점은 러시아를 그 누군가와 비교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니셜 컨디션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베트남과 비교하기도 어렵고 중국과 비교하기도 어렵고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우리가 정성적으로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적으로 설사 양적 성장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질적인 부분에서 경제협력을 고도화하는 데 실패했다. 한국과 러시아가 욕망하는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적으로 나아가는 그 벡터의 모습이 아니라 더 빠른 속도로, 더 강화된 속도로 내밀화하고 고도화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 평가입니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과 러시아가 처음 손을 마주 잡고 희망을 품었던 당시에 아주 원시적인 형태로 시작했던 그 협력의 패턴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교역 패턴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광물성 원자재의 수입에 더더욱 의존하고, 이 광물성 원자재라고 하는 가격은 대외경제 요건의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파동적인 성격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러시아와의 교역도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원시적인 교역 패턴에 계속 머물러 있다. 아주 중대한 과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가리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 협력에 있어서도 저는 그런 데피니션 속에 있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구상하거나 또는 레토릭으로 디파인하고 있는, 정의되고 있는 것과 실제와의 괴리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은 이것이 구호에 가깝고 전략적 이해관계를 과연 경제협력에서 공유하고 있는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의 경제 협력의 패턴은 좀 더 거칠게 이야기하자면은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매우 그 불평등한 어떤 그 형태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한국과 러시아가 세계 경제 질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이 서로 다르고 또 지정학적 관심 또 지정학적 공간 구조에 대한 이해관계도 굉장히 차이가 크죠. 산업 생태계의 어떤 그 변화에 따른 적응력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좁힐 수 있다고 한다면 좁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게 과연 서로의 의지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인가? 아니면 의지가 아니라 역량, 주체, 러시아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두 주체의 역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들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욕망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욕망했지만 능력이 부족했던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공간 개발 전략의 공진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대한 전략적 이해관계, 잠재적인 전략적 이해관계 하나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회의적인 문제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은 과연 러시아가 그 신동방 정책이라고 표현되는 그 변화의 벡터를 가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진정성을 가진 것인지, 극동지역 개발한다고 하는데 극동지역 개발의 그 전략이 과연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에 의구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정부나 우리의 기업들이. 반대로 러시아는 한국이 신북방 정책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신북방 정책의 최종적인 목표, 타겟 골이 과연 극동인지 아니면 극동을 우회해서 북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열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회의를 결코 지우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지역개발 전략의 공진화라고 하는 것을 꿈꾸고는 있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태도가 상당한 이격을 가지고서 계속 회의적인, 그거야? 맞아? 저기 진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 극복이 좁혀지지 않으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것이 레토릭이죠, 레토릭.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사실 최근 들어서는 교역이 증대될 수도 있고 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늘 신뢰의 부분이 이 크라이시스, 위기의 단계에 있을 것이다. 외부의 요인이 급격하게 변해도 신뢰가 두터우면, 굳건하면 그 위기를 같이 극복하지만 신뢰의 토대가 부실하거나 충실하지 못할 때는 늘 파동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사실들이 30년 전의 역사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1884년과 88년의 역사로 돌아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136년 전에 처음 우리와 러시아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던 이 조로소 통상 조약과 육로 통상 조약에 맺었던 그 시기의 관계로 돌아봐도 굉장히 역사는 어느 의미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교육 품목이 소였어요. 소. 우리가 러시아에 소를 수출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국과 러시아의 그 교육 품목이 아주 제한적인 농작물과 소라고 하는 것에 제한되다 보니 교육 규모가 들쑥날쑥이에요. 왜? 작황이 좋거나 아니면 소의 발육 상태가 좋으면 많이 가져가요. 근데 안 좋으면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이거 외에 주고받을 수 있는 한계가 많았던 거죠. 극동 지역도 저개발된 상태였고, 그 당시 조선도 빈곤한 상태였으니까. 또 하나 재미난 것은 그 당시에 조로 육로 통상 조약이 체결되기 4년 전에 그 해로로 통상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회로로 통상을 하다라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법률상으로는 우리와 러시아는 접경국인데 사실상은 회로로밖에 통상을 할 수 없는 관계죠. 이런 그 역사의 어떤 그 굴곡들, 왜곡된 어떤 그 현실의 문제들이 오늘날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한러 경제관계에 굉장히 심층적인 그런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경제 협력 관계란 한러 사이에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시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한러 관계를 바라보면서 과연 두 나라 사이에 신뢰에 입각해서 어떤 경제 관계의 고도화가 이루어졌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신 그런 발제였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남았습니다. 한 분은 그 윤석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략기획팀장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러시아 대사관 참사관이신 파벨 르샤코프십니다. 두 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를 대표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두 나라 사이의 경제협력 관계의 핵심적인 이슈가 어떤가, 과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그런 측면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되, 약간만 제가 사회자의 권한으로 시간만 조금 줄이도록 지금 조금씩 지연이 돼서 한 7분 정도씩으로 발표를 조금 5분에서 7분 사이로 조금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 또 정부 측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책임감도 느낍니다. 전번 세션을 보니까 북방에 대한 어떤 기대감, 질책이 많으시던데 저희 많이 새기고 또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리에 공무원들이 오기 되게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확정되고 공개된 얘기 외에는 하기가 더 이상 추가적인 얘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 가지 큰 틀에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가 국제 위상적으로도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에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한러 경제 발전은 앞으로도 발전의 여지가 크다. 정부가 그 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한러 관계, 특히 경제 관계가 흔들리고 있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 흔들리게 하는 요인에는 미국이나 EU의 대러 제재, 북한의 핵 문제, 또 미국 등 강대국의 등의 어떤 국제 정세 등이 있다. 세 번째는 러시아와 한국의 정부는 상호 노력으로 극복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그 내용으로는 서로 간의 크레딧과 성공 사례를 많이 창출해 나가야 된다. 또 서로의 입장, 어려운 입장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결국에는 민간이 그 운동장에서 더 많이 뛸 수 있도록 그 운동장의 넓이를 그리고 자갈밭이 아닌 잔디밭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방향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요. 너무 뻔히 아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정부를 마치 홍보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30년 전에 노태우 정부가 혁신적인 북방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모든 정부는 북방 정책을 아주 중요하게 추진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어떤 불곰 사업, 우주인 사업, 나로 사업 등이 그 내용 중에 사례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동북아 시대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하였고요. 현 정부는 새로운 신자를 써서 신북방 정책이라는 명명하에 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이라는 용어를 쓸 때에는 몇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경제적 번영을 기반으로 한 평화 지역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선순환의 과정에 있어서 지정학적인 교량 국가 그리고 선진국가 개도국의 그 과정에 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방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고 남방에 대해서도 중요한 경제 정책을 추진해서 균형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함의가 있습니다. 끝으로 과거의 북방 정책이 북방 외교가 북한을 경쟁 또는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북방 정책을 추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북방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는 정책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대 국정 과제 중에 3개의 과제에 북방 정책을 포함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북방 정책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굳건히 하고자 양 정상 간 5번의 회의가 있었고요. 대통령께서 중앙화 국가 3개국에 순방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둘째는 한러 간의 공식적, 공개적 합의서 형태의 최초의 한러 9개 달의 이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방의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양국의 정부 실무자 단계까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셋째는 한러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이 개시되었다는 것이죠. FTA 협상이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미국과도 많이 걸렸고요. 그런데 러시아와 출발했다는 것에는 점차 간극을 좁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중앙화 순방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북방위가 했던 일들은 북방 경제 협력에 대한 비전과 과제를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협력 지원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9개 달의 이행 총괄 기관의 협의 채널을 활발히 가동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 주도의 국방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 위상을 점차 격상시켜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축사 그리고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대통령의 축사와 서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이 북방위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에 관한 방향을 포커싱을 둬서 과제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개 달이 행동계 2.0이 최근에 서명된 만큼 이를 이행하고 성과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가야 합니다. 9개 달 사업이 당초에 9개 분야에서 시작했다가 12개 분야로 확대됐고 그것을 최근에 9개 달이 명칭에 맞게끔 리셔플링을 해서 9개 분야 32개 과제 50개 프로젝트로 재조정되었습니다. 이 과제에는 철도와 같이 긴 호흡으로 가야 될 과제가 있고 문화관광처럼 코로나 이후에 비교적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과제들도 있습니다. 쉬운 과제는 물론이고 러시아가 필요한 사업까지 서로 이해하는 자세로 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해 간다면 양국의 경제 발전은 더욱 탄탄대로를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협력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과 생산 협력, 우리나라 선진 의료기관들 러시아 진출 등이 그 사례일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건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에 대한 협력도 필요합니다. 또 북극 지역에 대한 투자, 에너지 협력, 수소 기술에 대한 협력 등도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러 혁신 플랫폼의 성과 창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러시아 원천 기술과 한국의 상용화 기술의 시너지를 통한 성공 사례가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될 거고요. 코트라의 무역관과 중진공 BI를 통한 러시아의 한국 기업 진출,
또한 역으로 러시아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서 국민들에게 체감이 되는 사례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또 스콜코버 재단에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최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성공 사례는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국민들의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북방위가 보는 한러 간의 실질적인 금융 협력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기업들이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만 예. 줄여주시면 그래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가 이루어지고 FTA가 빨리 체결이 된다 그러면 보다 경제 협력이 발전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제가 재촉을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조금 넘치는 것 같아서 조금 관리를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레셔컵 참사관님 순서인데요. 우리 참사관님 한국말 좀 너무 잘하시지만 오늘 발표 준비는 영어로 간단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5분에서 7분 사이로 부탁드립니다. 예, 유감스럽게도 제가 제 발표를 연어로 만들어서요. 그리고 불편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Frankly speaking, I am already over 60, and the most important 30 years of my life I spent after the establishment of our two countries' relations, and I think that they greatly changed my life and even my destiny. So I will share maybe some details of my experience history, which is not maybe directly directed to the economic, but I think which is very important to assess our position now. So first of all, the first thing is that the breakthrough in our country's relations coincided with very important changes in the Soviet Union. I mean, the end of Cold War, the slow start of rising of Iron Curtain,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at was the time when there were similar processes in our two countries. That means that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when the first president was elected in 1987, and when your country gradually but very successfully shifted from military rule to civil rule. And the same attempt was made by Gorbachev at the same period. He was started with perestroika, which was to democratize our society, to make it more open to the outside world, but unfortunately it led to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You know that was the time when Russian people could freely start going abroad. And I know that Korean people also were given free hand in going abroad after the middle of the 80s. As already was said about the very important thing of Olympic Games, I will admit that. And one small thing so the SWIFT first initial plans of Soviet leaderships were limited to relations on trade without any significant political concessions, because that concessions could irritate North Korea. But the situation changed radically, and I think there are two things. First, it's how Soviet Union needed money, and one of the important things which was discussed is the rather huge by that period, $5 billion credit which could be provided to the Soviet Union. And the negotiation of this credit were to be finished by the end of the 1990. But Shevardnadze, foreign minister in New York, when he received some bad news from his former friend Kim Il-sung, he made a very, gesture. He signed this agreement before the end of the year. So that were very important things in establishing our two countries' relations. The economic part of it and the
how to say, private, yes, or some. Um, yes, but of course, mostly this shift from just relations only on trade to a diplomatic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as also much influenced by Gorbachev's speech in Krasnoyarsk, which you mentioned about, and by Rodeu North politics. So important thing is that though our mutual awareness between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has lasted for mere 3 decades, but we were neighbors for more than 1 century. And Russia was one of the major players on Korean Peninsula for many decades. But our position on Korean Peninsula could be described in my way, it's my subject, that easy come, easy go. In the late 19th century, when in 1896 King Kangjeon, after assassination of her wife, had to seek shelter in Russian mission in Seoul, Russian Empire get much influence in financial, military, and economic sectors. But after the defeat in Russo-Japanese War, Russia totally withdrew from Korean Peninsula, which I think speed up colonization of Korea from Japan. The swift return of Russia to Korea came in August 1945, when Soviet army gained victory over Japanese troops stationed in Manchuria, in nor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 In fact, Russian army was the only force that fought Japanese on the ground and accepted the surrender on Korean Peninsula. Our losses at those fights in the territory of Korea amounts for more than 1,000 soldiers, and I think that it's just not, from historical point of view, it's very unjust that most people in the north consider now that Japanese were defeated by Kim Il-sung partisan army, while many people in the south are confident that Korean Peninsula was liberated by US forces. So, of course, military expansion to the north part of Korean Peninsula gave the Soviet leadership free hand in supporting the foundation of DPRK,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But with the swift change for the South Korea in late 80s, so Russia quickly withdrew from the north. Our political, economical influence was diminishing there, while we were easy going to South Korea at that time. So where is the situation now? Are we going out? Are we coming to the Korean Peninsula? In my assessment, now we are unfortunately going out. So our influence in the north is very low, especially with the new leader Kim Jong-un, who has brought education in Switzerland, unlike his father and grandfather. And our political, maybe more economic, and economy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our relation, I guess, now in a setback. And I don't think that pandemic is the main reason. The main reason is the situation in Russian economy. The main reason is that oil prices are going down, and more than half of our trade is on oil. I mean that 80% of Russian export to Korea are oil products. So even if there was no pandemic, this drop will be around 30% as well. What next? So still I am an optimist. I know that the 20th century was a very dramatic history for both of our countries. If we take Russia, so we survived the collapse of Russian Empire with a bloody civil war. Then we have these Stalin purges for the intellectuals and dissidents, and then we
participated in the Second World War, and we suffered enormous losses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while defeating fascist Germany. Cold War and the arms race initiated by the USA in the post-war period forced the Soviet Union to channel its limited resources to the military and tightened iron curtain with the West.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and market experiments in Russian economy threw back the country development for decades. On the other hand, Japan colonial rule in 1910-1945 was a humiliated period in the history of Korean nation. Ideological and political polarization after the liberation led to the foundation of two antagonistic states on Korean Peninsula, and devastating Korean War brought huge material and human losses to the country and left Korean nation divided for more than 7 decades. Yet those black pages in the history of the 20th century at the same time showed the ability of our nation to overcome tragic situation and literally rise from the ashes. After perilous civil war and World War II, the Soviet Union emerged as the only superpower to deal on equal with the USA, establishing military parity and setting the task of catching up with the world's largest economy. Republic of Korea was successful and succeeded in rising from the ashes of Korean War and became the most rapidly growing economy in the world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So I could cite Russian historian of the 19th century, Vasily Khrushchevsky, who wrote that one of the distinguishing character of great nations is its ability to rise on its feet after collapse. In spite of deep humiliation and fixed time, the nation will muster up its lost moral strength and embody it in one or several great people who will lead the nation to temporary abandoned straight historical road. So now is a very important period in Russia, I guess, and maybe in Korea too, because we are on the verge of global changes, very important geopolitical changes. We are on the verge of very important technological changes, and that's why it's very difficult to make some prognosis about economic development. Anyway, Mr. Checo, yeah, can you conclude? Yeah. So I just one example. From my own experience, can you please conclude your presentation now? Yes, I'm concluding. Yeah, so so one of the first companies which were investing in Russia in 1920 was Korea Yogurt, Koya. Actually, they are making yogurt in Korea with the brand name Mechnikov, named after famous Russian microbiologist and Nobel laureate Ilya Mechnikov. Actually, there's the time what even Samsung and they were not investing in Russia, but they were the first, and they opened 2 factories and cover substantial share of local ramen noodle now of Russian market. And I think that this is a vivid example of how soft power could be translated into a successful business deal. Thus, I think that revival in stagnating Russian-Korean trade and investment shouldn't be expected just from top-down approach of economic decision makers, but should more likely be achieved through steady expansion of bilateral humanitarian exchanges, major facilitators of which from Russian side have gathered on this seminar.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한로 관계 전반을 굉장히 폭넓게 짚어주시고 굉장히 자세한 데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상당히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제가 원래 그 2번째 라운드를 하면서 몇 가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종합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한러 경제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특히 2014년, 15년 이후에 한러경제관계가 기회가 있음에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한러경제관계의 가장 한러경제관계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라고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씩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한러경제관계를 그야말로 한러경제관계 2.0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는 걸로 우리 두 번째 라운드를 빠르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각자 한 1, 2분 정도씩만 말씀을 해주실 시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상준 교수님부터 가장 장애 요인 하나와 그 다음에 한러경제 활성화의 방안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15분 발표하고 조금 더 많은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줄 알았는데 시간이 다 지나버렸네요. 그냥 저는 조금 준비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도나 메커니즘의 힘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소 수교가 그랬고요. 무비자 협정이 저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제도가 힘이 센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퉁자 플랫폼 만들어놨지만 쓰는 기업이 있었나요?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혁신 플랫폼 만들어 놓으면 저는 퉁자 플랫폼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공대 교수님들 대부분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식을 압니다. 거기서 관련되는 기술 개발되죠. 자기 클래스메이트들 통해서, 자기 지도교수를 통해서 계속 질문하고요. 자기가 실험 장비 써가지고요. 그 기계 써보면서 문제 생기면 랩에다 연락해가지고 다 찾아보고, 그래서 필요하면 출장도 갑니다. 혁신 플랫폼 만들어 놓으면 사실 제가 만난 상당히 많은 기업인들은 러시아 좋은 기술이 있는데 누구랑 이야기해야 되지? 난 러시아 말도 모르는데 저쪽에서 설명하는 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정말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들에 대한 것들을 이 플랫폼을 만들 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모든 제도의 힘이 크려고 하면 덧붙여야 될 힘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힘입니다. 이 모든 제도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고요. 사람이 운영하는 거고요. 사람이 참여하는 겁니다. 저희 만약에 지금과 같은 미래 세대,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투자, 유학생들에 대한 투자, 이게 없으면요, 한러관계 누가 이끌어갈 겁니까? 누가 만들어갈 겁니까? 공대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러시아 기술 좋은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난 러시아 말 모르는데. 이게 제가 들었던 대부분의 교수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러 총장 포럼에서 산학단장들이 참여를 합니다. 링크 산업단장 참여합니다. 가면 좋아요. 정말 좋다고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근데 와서는 그 다음에 후속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면 처음 한두 번 서신 교환하고 그런 다음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잘 모르겠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없고, 사실은 우리 기업들 또 우리 공학자들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가다 보면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한 발짝 물러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좋았던 협력에 관련된 기운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어떤 거는 우리가 노력만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러시아 정부에다가 강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제도의 힘은 크긴 하지만 모든 제도의 힘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제도의 힘이 크게 만들어주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람이었다. 사실 그 어려운 시기에 냉전 시절이지 않습니까? 수교라고 하는 것을 통 큰 생각을 했던 게, 그리고 당시 무비자 할 때 불법 체류 3% 가까이 돼서 법무부에서는 반대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게 오늘날 만들어졌던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 사실 무역이 일시적으로 줄 수도 있고요, 무역이 일시적으로 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일이 hil비하기보다는요, 정말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성이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노력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 2019로 바꾸고요. 2019, 2025로 바꾸고요. 2020, 2035로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들은 조금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러시아도 지금 비대면 서비스를 강제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그렇고요. 문화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공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이제 비대면을 우리가 모두 다 받아야 되니까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활발하게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 그 정책에 대한 것들을 사실 정부 당국의 입장도 충분히 저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대비고요. 알려지면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중간에 있기 때문에 괜히 나가면 잡부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전문가가 손을 거친 것과 안 거친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대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모든 협력을 만들 때요. 소차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소차를 갖다가 잘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시는 거고요. 사실은 어떤 경우는 정부 쪽에서 말 안 들으면 좀 사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고도 해주시고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러시아 관련된 언론에 기고하는 것 그렇게 쉽게 통과되기 힘든 구조지만 계속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노력이 또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의무를 갖다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영진 교수님, 네. 한러 관계의 장애 요인과 경제 활성화 한 가지씩 부탁드립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러 경제 관계 확대의 장애 요인 부분은 뭐 러시아 측 요인이 있을 수 있고 한국 측 요인일 수 있고 대외적 측면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을 제외하는 또한 이제 북한이라는 변수의 요인이 또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러시아 측 요인이나 그 한국 측 요인이나 혹은 이제 주변 관계 요인을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협력에 있어서 이 장애 요인이나 경제 협력을 이끄는 주요한 핵심적 동인하고 그 다음에 정치, 외교, 군사 협력을 이끄는 주요한 동인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제 부분의 협력을 이끄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호 간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신 성은영 교수님 입장하고 약간 취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말씀의 취지는 저는 이제 100번 공감하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이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양국 간의 신뢰가 중요한 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 간의 주요한 이제 협력 프로젝트나 혹은 이제 특수한 목적을 위한 그런 이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신뢰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만약 신뢰가 기반이 된다면 한국가가 서로 간에 양국 간의 신뢰가 있다 그러면 한국가가 손해를 보면서 다른 국가하고 경제 협력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 협력에 있어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게 상호 간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을 양국 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이 러시아 측 요인이나 한국 측 요인이나 그 다음에 이제 주변 환경의 요인에서 그게 충분치 않았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한국과 중국 간의 협력이 미국 간의 경제 협력보다 훨씬 능가하게 된 이유는 한국과 중국이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것 자체는 한국과 중국 간의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내적인 조건과 외적인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역시 이렇게 한국이 베트남과 이제 협력을 쭉 해왔던 이유도 사실은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에 있어서 주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중국 학자가 그 북중 관계에 대해서 경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북한이 중국과 90%의 그 교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의 대부분 사람들은 중국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국 간의 과연 이제 경제적 그 실리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혹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확립해 나갈 때 그런 장애 또한 이제 극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그 한러 경제 협력에서 가장 핵심적 사항은 그 팬데믹 이후에 기존의 그 협력의 분야라든지 부분을 나름대로 이렇게 러시아 자체가 이제 그 수입 대체 산업화해서 자국의 제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에 맞는 기존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과 함께 그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주로 이제 모든 국가가 그 IT 부문이라든지 정보 통신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 관련 이제 부수 서비스나 어쨌든 이제 팬데믹 이후에 각국이 중점을 기울이고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 양국 간의 협력이 새롭게 이렇게 추진이 될 때 또 그것 자체가 확대가 될 때 팬데믹 이후에 양국 간의 협력이나 발전이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은 순서로 나가시죠. 성 교수님하고 이종무 교수님 이런 순서로 나가겠습니다. 성 교수님, 네,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관계를 이 정태적 상호 보완성에 기초한 협력 관계라고 한다면 동태적, 역동적 상호 보완성의 관계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양국 사이의 협력의 그 결정적인 문제를 고민하면 한국 사회의 팽배해 있는 그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루소포비아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할 때도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굴레로 작동할 것이다. 러시아를 악마화하고 적으로 바라보는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 우리의 대러 경제협력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러시아의 국가자본주의를 바라보는 편견 이것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뭐 단순하게 이 시장에 기초해서 대기업이 견인해가는 협력만이 아니라 러시아 안에 작동하는 고유한 그 이 법칙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 자리에 많은 러시아인이 있다고 한다면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한국의 러시아 전문가들만이라도 러시아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공감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뭐 많은 그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이 부분에서 같이 한국과 러시아가 공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마도 그 부분이 이 역동적, 동태적 상호 보완성의 어떤 최종 목표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종문 교수님. 예. 저 앞에 세 분께서는 이제 러시아와의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좀 광의적인 측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거시적 측면 말씀드리겠. 저는 뭐 좀 미시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성원용 교수님이나 김윤 교수님 말씀대로 러시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좀 편협돼 있던 그죠? 이런 것들 부정적 편견들이 결국은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켰고 실제로 또 러시아 전문가들 위축시키는 상황들이 특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나오고 나서부터 후속 세대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도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특히 러시아 경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는 시장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편견들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다는 이런 측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뭐 학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바꿔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측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 그 전에 또 나머지 또 말씀드리면 미시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특히 경제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이 이제 투자 주체가 러시아 쪽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러시아 정책이라든지 산업 정책이나 경제 정책 여기에 대한 어떤 심층적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투자해 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협력에 있어 갖고 투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교육에 있어 갖고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품목들 다변화시킬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좀 전에 말씀 산업 내 분업 체계를 구축해서 협력을 투자를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또 특히 정부 차원에서의 기업들의 지원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러시아는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러시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금융적 지원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역할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특히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북극의 LNG에서는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은 상당히 저희들에게 많은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부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한러 경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우리가 전환점을 마련하고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윤석호 팀장님께서도 짧게 한러 저는 경제 관계 활성화를 위한 한 가지 제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애 요인은 대러 제재로 인한 국내 기업의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장애 요인이고요. 가장 필요한 것보다 중요한 그런 성공 가능성 있는 거는 에너지 협력을 특히 청정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협력은 가장 중요하고 양국 간에 가장 임팩트 있는 사업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샤코프 씨께서도 한러 경제 협력을 위한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는 이런 러시아 풍부한 자연 그리고 과학 기술 경험을 그리고 한국 매니저럴 기술 또 자본을 합작하면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런 1990년도에서 벌써 많이 토론했어요. 그럼 그때는 아마 아직 러시아 멘탈리티, 러시아 말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러시아의 젊은 사람은 아직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때 없어요. 지금 좀 상태가 변화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는 이 생각을 우리가 추진하면 성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경제 세션이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굉장히 하실 말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결론적으로 저희가 사회자로서 종합을 하면 경제 협력 관계 지나간 30년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의 경제 협력 관계를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러 경제 협력 관계가 더 지금 위축이 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쌓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한러 경제 협력 관계 중에 특히 투자가 잘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투자 같은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류의 문제가 굉장히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역과는 다른 문제죠. 이익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레샤코프 씨도 얘기하고 다른 분들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종문 교수님도 인간 사이의 이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팬데믹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하에서도 그동안 한러 관계, 한러 경제 교류 관계 30년을 통해서 쌓아온 축적되어 온 이해와 그리고 지난해 보여준 77만 명인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호 인적 교류, 많은 학생들의 상호 방문, 극동 지역의 관광객 증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경제 관계, 특히 투자 관계를 쌓아갈 축적된 자본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러 경제 관계 앞으로 올 30년, 즉 2.0도 우리가
낙관적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다소 좀 시간이 지나서 지루하셨을 텐데 어쨌든 우리 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